이제 인공지능에게 절대 뭐라 그럴까, 지배당하지 않고 지배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이제 8가지 방법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흥미로운 거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디지털을 차단해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종의 이제 스마트폰을 차단하라는 거죠. 내 인생에서, 내 하루에서 최소한 저는 이제 한 10시간 정도는 이제 차단 하루에 할 것을 좀 비행기 모드로 놔두거나 어디에 숨겨놓거나. 왜 그러냐면 제가 앞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전화번호를 외우는 능력, 길을 찾는 능력, 우리 뇌의 그 기능들이 이미 스마트폰에 의해서 대체가 됐죠. 그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시하는 대로 가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데 쉽게 말해서 우리는 지금 이제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 있고, 스마트폰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되었죠. 그렇지. 그러면서 우리 뇌의 기능들을 스마트폰에게 조금씩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뇌가 스마트폰의 종속이 되죠. 자, 그럼 이 스마트폰을 인공지능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인간을 대체할 정도 수준의 능력을 가진 양자 컴퓨터가 탑재된 이 인공지능은 우주 왕복선이라는 거죠. 지금 스마트폰에 비교하면. 이 스마트폰이 일종의 손수레라고 하면 이건 우주 왕복선이에요. 그러면 그 인공지능이 나오는 순간 나는 얘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미 스마트폰도 노예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디지털을 차단하는, 그래서 실리콘밸리 기업들과 미국의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이 기업들은 이제 무선 신호가 잡히지 않는, 스마트폰 신호가 잡히지 않는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고, 이제 다 그렇게 하고 있죠. 실제로 실리콘밸리 사립학교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뉴욕타임스 기자가 한번 거기 취재를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구글 회장 손자가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진짜 취재를 가서 진짠가 알고 싶어서 이 사람이 자기 스마트폰을 구글 회장 손자한테 준 거예요. 구글 한번 검색해봐라, 들어가봐. 근데 얘가 진짜로 스마트폰을 어떻게 쓰는 줄을 몰라요. 예, 이제 그 정도로. 왜 그러냐면 거기서도 실리콘밸리가 인공지능을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 모터 CEO는 인간의 뇌에 인공지능 뉴로칩을 박아야 된다.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죠, 실제로. 영화에서 나오던 이야기들이 다 현실화되네요. 이제 그것도 한 2, 3년 됐을 거예요. 이 사람이 인공지능 발달 속도를 보니까 인간은 도저히 인공지능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인공지능화가 되는 이제 이런 식인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뛰어넘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을 지배하는 능력. 그러니까 내가 스마트폰조차도 지배하지 못한다라면 인공지능은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게 지금 이제 실리콘밸리나 이제 서양 그쪽 기업들에서는 상식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하나는 그 생각의 전환, 디자인 싱킹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죠? 현재 스탠퍼드 이제 디스쿨에 나와 있는 건데, 제가 이제 이 책이 나오고 에이트가 나오고 제 지인 중에 국립대 교수님인데 스탠퍼드 대학교에 교환 교수로 1년 동안 갔다 온 분이 계세요. 그것도 디스쿨에서 계셨고, 디스쿨에. 이 책에 나오는 레리 라이퍼 이런 사람들과도 지금도 메일을 주고받는 그런 분이시고, 이제 로봇 공학자이기도 합니다. 인공지능 전문가이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이 책을 그분이 이제 읽었잖아요. 얼마나 제가 두근두근했을까. 큰일 났다. 전문가가 봤으니. 예, 이것도 나는 안 갔는데 그분은 거의 1년 계셨으니까. 근데 그분이 전화를 걸어서 제 자랑입니다. 근데 극찬을 해주셨어요. 한 2군데 빼고는 책 전체에서 한 2페이지 정도 빼고는 내가 반론할 게 전혀 없다. 너무 고맙다. 그리고 자기 그 학과에 교재로 사용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스탠퍼드 이 디스쿨의 특징은 이제 디자인 싱킹이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아요. 그냥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고객에게 공감을 하고, 고객뿐만 아니라 다른 인간들이죠. 그러니까 스탠퍼드 스탠퍼드 디스쿨에서 말하는 디자인 싱크는 원래 기업들이 하던 건데, 인공지능 시대에 이거를 이제 일반인이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 고객을 타겟으로 하지만 우리는 보통 사람이니까 똑같은 인간들을 공감시키는 거죠. 그래서 공감을 시켜서 여기서 기존에 있던 것에 혁신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기존에 없던 것을 창조해서 사람들을 좀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이게 이제 스탠퍼드 디자인 싱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흐름이 우리 생각, 사고방식과 많이 연결된 것 같은데, 그 에이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철학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철학을 옛날 것, 좀 고루한 걸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이 철학에서 나왔으니까요.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뭐 이진법, 물론 뭐 양자 컴퓨터는 뭐 삼진법, 사진법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어쨌든 알파고는 이진법이죠. 이진법이 누가 만들었습니까? 라이프니츠가 만들었죠. 철학자죠. 라이프니츠가 어디서 그럼 이진법을 만들었을까요? 사서삼경, 주역, 주역의 음향을 보고 이진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라이프니츠가 그 당시 썼던 논문의 제목이 뭐 고대 중국 복희시의 뭐 주역에 나오는 뭐 음과 양을 뭐 이렇게 제목이고 그 밑에 0과 1로 뭐 이진법에 대하여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당시 라이프니츠가 만능 기계 컴퓨터와 인공지능을 상상을 했죠. 그러면서 컴퓨터와 인공지능이 쓸 수 있는, 뭐 지금 언어로 따지면 이제 컴퓨터 인공지능이라는 거죠. 이 얘네들이 쓰는 언어는 우주 만물을 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는 이제 1과 0이다. 음과 0. 이게 이제 기본적인 베이직으로 이제 시작이 됐고, 그리고 모든 이제 이건 제가 생각하는 인문학이라는 책에 뭐 자세히 쏘는 건데, 뭐 그렇게 이제 쭉 흘러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우리가 알고 이제 폰 노이만식 컴퓨터, 우리 뭐 데스크탑이라든지 스마트폰 이 구조, 여기에 이제 기호 논리학, 논리학이 이제 들어가는데 이것 자체도 우리 화이트헤드라는 하버드 대학교 철학과 교수와 버트라트 러셀, 서양 철학서를 쓴 철학자, 논리학자죠. 이 두 사람이 그걸 만들었죠. 조지불 대수 있잖아요. 뭐 엔드 오로 낫, 그 컴퓨터 기본 거죠. 이것 조지불도 수학자이면서 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모든 것이 다 철학에서 나왔어요. 철학과 수학이 결합된 거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과학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과학이 맞아요. 맞지만은 이 과학의 뒤에는 철학과 수학이 있는 거죠. 과학 뒤에 수학이 있고 수학 뒤에 철학이 있는. 그래서 이제 철학이 중요한 거고요. 우리 실제로 실리콘밸리의 뭐 피터 틸이라고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뭐 우리 멘토라고 부르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제 몇 년 전에 인공지능 기업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업의 CEO가 철학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주의할 점, 대한민국에서 생각하는 그 철학이 아니야.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철학이다. 그래서 철학자의 뭐 생애를 알고 사상을 알고 그거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철학은 이제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키우는 철학자처럼 생각하는 법.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가 이야기한 철학을 공부하지 마라. 철학을 해라. 여기서 말하는 후자, 철학을 해라. 실제로 네가 창조적 생각을 해라. 인류 역사상 전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생각을 해라. 그런데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이어야 되겠습니까? 뭐 독특해서 자기 혼자 튀는 그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철학자들의 생각이 인류 사회에 영향을 미쳐서 인류 사회를 지속적으로 바꿔나가잖아요.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데는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있었듯이 이렇게 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 창조적 생각. 그게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철학이고요. 이 철학을 지금 학교 교육과정으로 만든 게 일론 머스크가 세운 사립학교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2014년에 알파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사기쇼고 제가 책에다 써놨지만 2014년에 자기 아들 5명을 실리콘밸리 사립학교, 이 사립학교는 인공지능의 주인이 되는 능력을 길러주는 그 특화된 학교예요. 근데 여기에서 5명을 다 자퇴를 시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론 머스크는 뇌에다가 인공지능 칩을 심어야 된다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 일론 머스크가 자기 아들들이 다니는 학교를 가보니까 이게 형편없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게 뭐 거의 23세기급 교육인데 이 사람이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 그리고 내 아들들은 인공지능 시대의 조만장자, 빌 게이츠의 한 뭐 100배 정도 급의 부자죠. 이런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데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오면은 이제 부가 급속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거기에서 최고의 부자로 내 아들들을 키우고 싶은데 성이 안 찬 거예요. 그래서 아들 5명을 다 자퇴시키고 자신이 2014년에 에드 아스트라라는 이제 학교를 세웁니다. 자기 지인 자녀 한 30명이 다니고 있어요. 이 학교의 교육 목표는 뭐냐면 인공지능 시대에 조만장자를 기르는 거니까. 억만장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억만장자는 성이 안 차고 지금 준비하면 우리 애들이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빌 게이츠 100배 부자가 된다. 워렌 버핏 100배 부자가 된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2014년에 실제로 지금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 학교 교육과정이 철학교육과정인데 여기서 말하는 철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이 아니에요. 윤리학과 도덕학인데 이 윤리학과 도덕학이 또 우리가 아는 착하게 살자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인공지능 시대에 인류는 필연적으로 인공지능으로 인한 윤리적 도덕적 판단 문제에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지금 스탠퍼드 디스쿨에서는 문학 수업, 분노의 포도 수업, 제가 뭐 에이트에다 써놨으니까 좀 관심 있으시면 보세요. 그 분노의 포도 수업을 통해서 인공지능 시대의 중간 관리자 교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스탠퍼드 나온 사람들이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이제 회사에 인공지능이 들어오면 이 인공지능 때문에 해고당한 사람이 엄청 많을 거고 또 남아있는 인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해고당하는 사람들의 윤리적 도덕적 판단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회사에서 인공지능 로봇 때문에 만나게 되는 뭐 인간 소외 문제라든지 윤리적 도덕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판단력을 길러줘야 된다. 이게 스탠퍼드 디자인 스쿨에서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인공지능 시대의 기업의 중간 관리자 교육이죠. 이런 시대예요. 우리가 지금 후진국에서 모르는 거야, 인공지능. 그런데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예를 들면 이제 뭐 미국에 새로운 인공지능이 이제 개발됐어요. 그래서 판사가 다 대체가 됐네? 그러면 이때 인공지능을 그러면 도대체 인공지능이 또 이제 잘못 이제 판결을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만에 하나. 그렇죠. 인공지능도 스스로 학습하는데 잘못 학습도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이 인공지능에게 윤리적 도덕적 판단을 물을 것인가, 죄가를 또는 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윤리적 도덕적으로 공정하게 훈련을 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국가급 문제로 떠오르고 인류 사회 전체의 문제로 떠오르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진 기업이 있어요. 그럼 그 기업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인류 사회 전체의 그 분야 관련한 부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이런 사람을 기르겠다라고 지금 자기 아들 5명 중에 1명은 나오겠지. 지금 이렇게 시작한 지 벌써 6년이 됐다라는 거죠. 이거 무서운 거예요. 예, 그렇게 무섭게 세상은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뭐 대학을 어떻게 보낼까 이런 거에 매달리고 있다면.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인공지능 시대의 철학은 그 윤리적 도덕적 인공지능이란 판단. 그래서 시나리오를 거기서는 이제 설정을 해요. 그래서 자, 인공지능 지금 뭐 예를 들면 2035년, 45년이고 2045년에 뭐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삼성전자야 또는 뭐 LG야. 그런데 여기에 이제 새로 우리 회사에서 만든 인공지능이 들어갔는데 여기 CEO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윤리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지금 이제 그런 걸 잘못 해결하지 못하면 이제 기업도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문을 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CEO가 지금 이 오너가 굉장히 큰 위기에 몰려 있다. 그러면 너는 가서 이 인공지능이 일으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를 이제 이게 교육과정이에요. 그 시나리오를 던져주고 이거를 교사하고 아이들이 이제 소크라테스 대화법을 사용해서 계속 대화를 통해서 이제 풀어나가면서 그 훈련 능력을 계속 지금 갖추고 있는 거죠. 무서워요. 언젠가 그들이 올 겁니다. 이제 그들이 한 20년 뒤에는 진짜로 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는 이제 그들에게 종속되는 거죠,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제 대중화되고 일상화되면서 그거와 더불어서 하여튼 그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을 키우는 그게 이제 지배하는 자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지배하는 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그 공과대학교 유기훈 교수 팀이 2017년에 이제 한국 미래사회 보고서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미래 보고서에서는 2016년에 시작을 해서 2045년 무렵에 거의 완성이 되고 이 흐름이 2090년까지 쭉 가서 이제 한국 사회가 4계급으로 나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1계급이 이제 빌 게이츠처럼 인공지능 이제 플랫폼을 소유한 사람들, 인공지능 기업의 오너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이 2계급이죠. 이 사람들이 인공지능 플랫폼의 스타가 된 사람들. 여기 뭐 경영자도 있고 학자도 있고 막 쉽게 말하면 앞으로 사회는 인공지능 플랫폼 안에서 성공하지 못하면은 이제 사회적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3계급이 충격적입니다. 3계급이 인공지능 계급입니다. 그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인공지능. 인공지능 자체가 계급. 세 번째 계급. 세 번째 계급. 사람이 아니라. 아니 이게 2017년에 미래사회 보고서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이게 스탠퍼드 대학교 뭐 제리 카플란 이런 사람들의 보고서하고도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4계급이 충격적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들 99.997%가 4계급이 되는데 이 4계급을 가리켜서 서울대학교 유교인 교수팀은 프레카리아트 계급이다. 프레카리아트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나라의 올해 되게 시끄러웠죠. 예멘 난민. 그들이 누리는 사회적 경제적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99.957%가 그 계급으로 전락한다라고 이미 보고서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의 리더라고 이야기한다면 유기훈 교수팀의 이 무서운 보고서를 기준으로 한다면 1계급과 2계급이죠. 우리나라 인구의 0.00003%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일본 교육혁명이라든지 선진국 미국 사립학교라든지 일론 머스크 이런 개념으로 놓고 본다라면 인공지능이 이제 가질 수 없는 능력,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면 인공지능에게 대체가 되지 않고 인공지능의 이제 주인이 될 수 있다고 현재까지 이제 인간이 발견한 최고의 이제 어떤 이제 그런 결론이죠. 여기보다 더 나은 결론이 뭐 나중에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그러면 인공지능 시대에 진짜 조만장자 이런 이제 대형 부자는 아니 세계적 규모의 재벌은 어떻게 되느냐? 윤리적 도덕적 판단 능력을 갖춘 사람, 철학적 사고 능력을 갖춘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플라톤의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철인왕, 뭐 소크라테스 같은 그런 능력인데, 이제 소크라테스가 그 당시 아테네의 윤리적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결했다라면, 뭐 해결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자기는 정답을 갖고 있었고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아테네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것처럼 인공지능 시대의 인류 사회의 윤리적 도덕적 문제를 그 당시 소크라테스처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조만장자가 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세계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한 국가의 지도자가 되고, 이런 시대가 이제 온다라는 게 이제 여태까지 이제 인공지능 최고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그렇군요. 이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걸 기술적 관점에서만 바라봤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정말 인문학적, 그다음에 윤리적인, 네네네. 우리 그 인간 본성과 관련된 네네네. 이런 거와 아주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겠구나 싶네요. 네네. 그러니까 에이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술 발달이 아니라 나라는 개인과 우리 아이들에게 인공지능이 어떤 영향을 앞으로 10년 내에 미칠 것인가. 대부분 실직이다. 그러면은 내가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으려면, 우리 아이가 인공지능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 아이가 프레카리아트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근데 우리 아이보다 내가 더 중요하죠. 내가 60대다. 그러면 요새 120세 하는데 인공지능의 시대를 내가 80세에 맞게 되면 그건 정말 비극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다 길러야 되는데, 이거를 제 주장을 하면은 그건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하버드, MIT라든지 IBM,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데서 실제로 2000년대 초반부터 해왔던 그런 8가지를 이제 제가 이제 8로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단순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자녀 세대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변화된 세상에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식의 교육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관점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세대부터도 우리가 제일 걱정이죠. 왜 그러냐면 아이들은 오히려 적응을 할 수가 있어요, 새로운 시대에. 근데 우리는 3차 산업혁명, 예를 들면 왕을 섬긴 거예요, 조선시대. 왕을 섬기면서 50년을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생긴 거지. 그러면서 갑자기 뭐 주식시장이 열리고 기업이 나오고 정주행이 나오고 막 이병철 삼성이 나오고 막 난리가 나고, 막 현대자동차가 막 미국에 팔려가고 막 중동에 진출을 하고 막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인데, 조선시대에 내가 고종을 섬기던 사고방식으로 계속 살아가면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 상투하고. 네, 그 사회에서 바로 거지가 되는 거죠. 바로 빈민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바로 제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사실은 지금 어른들이 제일 걱정이고, 어른들이 정말 치열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나 이제 프랑스 뭐 이런 데도 기업에서 임직원 교육을 굉장히 치열하게 에이트의 교육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결국 그 기업에 인간이 많이 남아야 결국 경쟁력을 가지고 잘 될 수 있거든요. 그 기업에 그만큼 인공지능이 대체되지 않은 인간이 많이 남았다라는 것은 창조적 상상력과 공감 능력을 갖춘 인재, 윤리적 도덕적 판단 능력을 갖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최고 인재가 가장 많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실리콘밸리라든지 미국의 그런 대기업들은 이런 치열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미래와의 전쟁이죠. 미래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고, 사실은 우리가 우리 걱정을 해야 될 때지 지금 아이들 걱정도 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이제 두 번째 문제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곧 나한테도 닥칠 미래 상황들이라는 거네요. 지금 우리나라 은행에 근무하신 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네. 다 그런데 해고되고 하니까. 이제 항상 그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시대의 흐름은 돈이 모여 있는 곳, 자본이 있는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옛날에 르네상스 그게 피렌체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에서 시작이 돼서 이게 서양 전체로 퍼져서 결국 서양에서 1차 산업혁명을 완수를 하고 동양에 일본의 흑선을 보내서 일본이 강제 개항을 하고 일본이 근대화가 되죠. 그때랑 비슷해요. 일본은 지금 알파고라는 흑선, 인공지능이라는 흑선을 이제 서양에서 완성해서 일본이 그걸 먼저 받아들였고 중국도 받아들였죠. 중국은 기술 위주로 가고 있고 일본은 이제 사회 시스템 위주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대한민국만 잠들었죠. 이게 100년 전하고 똑같아요. 한 110년 전이죠. 120년 전인가? 그때와 똑같은데 이런 경우 이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죠. 네. 그 뒤로 우리나라에 계속 비극만 일어났죠. 일본 식민지, 그 다음에 6.25 전쟁, 그 다음에 세계 10대 빈국. 그러다가 대한민국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그 시대의 흐름, 그때가 2차 산업혁명 시대였죠. 전기 자동차 혁명이 일어나서 세계가 2차 산업혁명으로 다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받아들였죠. 현대자동차가 나오고 삼성전기가 나오고 2차 산업혁명을 완전히 이제 받아들여서 그 혁명을 완수한 국가가 돼서 우리가 부강한 국가가 됐죠. 그 뒤로 3차 산업혁명, 컴퓨터 인터넷 혁명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발빠르게 맞춰 나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IMF를 맞고도 다시 일어서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들어갔는데 우리가 그 지혜를 지금 잃어버렸다. 나가면 길에서 무인 자동차들이 막 돌아다니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상이 이게 미래구나. 미래가 아니라 이게 현재가 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런데 우리는 나가면 뭐 우리나라는 뭐 우버 이런 것도 안 되잖아. 우리가 지금도 겨우 하는 게 이렇게 인공지능 앱으로 택시 불러서 가는 정도고, 지금도 대부분의 분들은 손으로 택시를 잡고 있는 지금 이런 상태다 보니까 우리가 못 깨닫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바뀌죠. 이런 흐름이.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우리나라가 하루아침에 다 바뀌었단 말이죠. 우리가 언제 휴대폰 손에 쥐고 다녔어요? 안 그랬단 말이죠. 순식간이죠. 그렇죠. 갑자기 하루아침에 전 국민이 쓰면서 그 이전까지 뭐 삐삐라든지 뭐 이런 거에 있었던 분들은 좀 안 좋은 시대,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했던,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시대의 흐름을 보고 SK텔레콤 이런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됐죠. 삼성전자. 그것처럼 지금도 뭐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저는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이건 이제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자꾸 내가 대체가 된다, 두렵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시대가 오히려 내가 정말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냐면 지금이 1970년대에 막 강남이 개발되고 있어요. 이때 내가 지금 강남 땅을 사느냐 안 사느냐랑 똑같은 그런 시대예요.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내가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아주 심플해요. 주식을 사면 됩니다. 인공지능 관련 기업 주식들.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아마 살아남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을 저는 유심히 보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근데 저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 세 개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너무 이제 주식이 이러니까 이제 좋은 시절이 오면, 좋은 시절이 싸지면 그때 아니 뭐 지금 들어가도 된다고 저는 보는데 한 30년 바라보고 계속 사모으면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대에는, 그렇다고 스타트업을 저는 이야기 안 해요. 저는 그냥 한국은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은 구글, 아마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원래 이렇게 추락을 했잖아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기업으로 변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주가 총액 1위로 올라서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3차 산업혁명 시대의 관점, 3차 산업혁명, 컴퓨터, 인터넷 거기만 매달리다가 점점 망해가는데, 그때 구글 정신 차려보니까 1등하고 막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기업들이 다 인공지능 기업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선택하고 다시 마이크로소프트가 부자 기업으로 거듭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에 소극적으로 자꾸 안 된다, 막 피해를 입는다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창조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오히려 좀, 그래서 저도
뭐 이거 저 개인적인 거고 저를 따라서 할 필요도 없고 뭐게 참고만 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런 인공지능 세계적인 예, 기업들 끝없이 뻗어나가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보장이 된 기업들의 주식을 이제 사 놓으려고 하죠. 그래서 기본 10년무도 쓰고 이제 봐야겠다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상당히 그 위급한 시기에, 그러니까 이건 우리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경쟁 국가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네. 정말 위급한 시기에 살고 있는 상황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인공지능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을 하면서 나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어떤 팁 같은 것도 생기네요. 네네, 그렇죠. 오늘 이렇게 작가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이 에이트에 대한 책을 다시 한번 또 읽으면 또 다른 각도에서 이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감사합니다. 드네요. 네. 에이트 2를 쓸 텐데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 이게 이제 원은 이제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다. 그리고 내가 보니까 선진국들은 다 이런 준비를 했더라. 이미 한지 10년이 됐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고 2는 그럼 이런 때 나는 어떻게 생존하고 번영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위주로 좀 쓸 생각이에요. 네. 그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이 나오면은 그 첫 번째로 좀 나와주시고. 알겠습니다. 올해 말쯤에 아니 내년 말쯤에 출간 정도 생각하고 그래요? 있어요. 내년에 알겠습니다. 좀 열심히 써서 하려고 합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데 오늘 이렇게 특별히 또 시간 내주시고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많은 좋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